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 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이제 사흘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이 국회의장이 세 가지 조건을 담아서 여야 합의하에 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을 했고,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지난 5일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구를 분구로 나눠서 6개가 더 늘었고 통합을 해서 6개가 줄었습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 조정, 15개 자치구, 시, 군 이 경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53개 지역구 내에서 최소 32개 지역구에 변동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인구 변화 때문이죠. 인구 변화가 주입니다. 예. 그 결과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개씩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는 한 개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인구 비례와 또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이 획정 기준 때문에 거대 선거구가 생겼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과 을, 강원시, 그리고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4개 지역구를 재분할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분할하고 나니까 거대 선거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시와 군을 하나의 지역구로 합친 건데요. 이렇게 너무 큰 지역구를 만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전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구가 한 개 줄면서 서로 다른 지역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이게 하나의 지역구가 됐고요.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도 4개의 시군군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획정위원회 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반발하네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예, 민주당 반발이 큰 것은 유리한 지역의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 불리한 곳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어난 곳을 한번 보면요. 부산 북구, 인천의 서구, 경기의 평택, 하남, 화성, 전남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이렇게 6곳입니다. 대략적으로 민주당은 화성과 전남 두 개 정도가 유리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줄어든 곳을 보면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과 안산, 전북 정읍시 등 그리고 전남 목포시 등 이렇게 6곳인데 여기에서는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안산, 전북, 전남 등 5개가 민주당에서 좀 유리한 그런 지역구인데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최소 조정 등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랬겠죠.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게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 균형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어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유리한 부분에 대한 이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획정이 안 되로 그냥 확정을 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도 보면 이 선거일 한 달 정도 전쯤에 이제 획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선거제 비례대표제가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변수가 많다는 거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역구 획정도 상당히 늦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17대 총선에서는 선거 37일 전에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난 2016년에 이 선거구를 법정 시한 내에 획정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위헌이다. 뭐 이런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나온 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 1년 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해 4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했어야 되니까 오늘까지 모두 243일 불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번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헌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 2015년 그래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니까 공무 담임권, 참정권 등이 침해당했다면서 위헌심판 청구가 6건 접수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된 거고요. 예. 결정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국회죠. 국회가 선거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을 지체했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선거 정보 취득이 어렵게 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지만 결국에는 헌재에서 5대4로 기각은 됐습니다. 기각된 이유를 보면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2일에 선거구 획정이 됐기 때문에 출마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된 거라서 헌법 위반이 지금 아니다. 이건 아닌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엔 예산안인데 여야가 20일 날 처리하기로 했는데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고. 예, 오늘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요. 여야 지도부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으면서 본회의를 사흘 잡았습니다. 오는 20일엔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28일과 내년 1월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20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작성한 삭감안만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삭감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은 깎을 수 있겠지만 정작 현재 주장하고 있는 R&D 예산 증액이라든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민생 예산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20일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정부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 유보 통합이라든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게 R&D 예산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입 사업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고 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새롭게 지명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요. 그렇죠. 예. 추경호 부총리 주도로 만들었던 것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다 정부나 여당에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듣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타협 절충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또 방송사업법은 거부권 행사 후에 본회의에서 재의했지만 결국 부결됐고 이제 남은 건 쌍특검이잖아요. 네. 쌍특검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 일정 합의됐죠? 사실상 합의가 된 겁니다. 이 쌍특검은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28일에는 상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요. 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딴 거부권 행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쌍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론의 악화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도 일종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행동이냐 보면 정부 입법 심의를 거부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강경한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정말 행사할지부터 지켜봐야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신문 박준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어제 서울은 역대 12월 중 두 번째로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함이 이어지면서 오늘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전, 광주 19도, 부산 20도, 강릉, 제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차츰 국외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부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 전북과 경북도 밤한때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삼척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어 강원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단 조금 낮겠고요. 주 초반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내리겠고요.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까지 따뜻해서 이동량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에서 옥산 부근까지 막히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기흥에서 수원, 더 가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12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 부근에서도 밀리고요.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매송 부근에선 승용차 사고도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대관령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 있습니다. 양지터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양지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연말 기획으로 준비한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씩을 매주 초대합니다. 올해 2023년은 공영방송 KBS가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그리고요 1983년 KBS TV 이상가족 찾기 방송 4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은요, 40년 전 이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주인공들,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통해 만난 이른바 국민남매 허현철, 허현옥 이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허현철 선생님, 허현옥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대전이요. 대전. 우리 허현옥 씨는? 지금 현재는 지금 저기 경기도 운항동에 살아요. 운항동이면 어느 시죠? 저 김포대학교 바로 뒤에요. 아, 김포. 예. 대전에 사시고 김포에 사시고. 예. 좀 떨어져 사십니다만 그래도 자주 만나시죠? 예. 1년에 몇 번쯤 만나세요? 한 10번 정도요. 어휴, 정말 자주 만나시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여기 서울의 병원에 다니기 편하니까 예. 딸네 집에 와 있지. 딸네 집이니 김포에. 예. 원래는 제주도 사시는 거고. 그죠? 네. 40년 전에 우리 허현철 씨는 대전 KBS에, 예. 허현옥 씨는 제주 KBS에. 네. 거기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화면상으로 그러니까요. 보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동생이 비행기 타고 서울서 다시 콜택시 타고 대전에 와서 이제 예. 처음 상면을 했죠. 두 분 오늘 이제 KBS 오실 때 그 KBS 본관 2층 로비 이제 거기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그 로비 지나오실 때 오른편 쪽에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 두 분 얼굴 딱 있는 거 보셨죠? 네. 그죠? 봤어요. 봤습니다. 40년 전 생각이 막 뭉클뭉클 나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때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럴 당시에 썼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육원에 쭉 오래 있었으니까 그때는 양녀로 많이 갔어요. 네. 미국으로. 네.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가면 이제 입양이 되면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영영 못 만난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계신 덕에 이렇게 만나신 거고. 그럼요.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진 볼 때마다 옛날 제가 TV를 통해 직접 본 기억도 나는데 두 분은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이 40년 전에 두 분 얼굴 양쪽 방송국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저 두 사람 닮았다. 다들 그랬어요. 어쩜 저렇게 똑 닮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 분도 화면을 통해 딱 볼 때 닮았다는 생각 하셨었어요 그때? 저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이제 프랭카드 들고 먼저 나왔고 티켓을 그렇죠. 들고 그렇죠. 나는 저녁에 녹화 떠났다가 봤어요. 녹화를 비디오 2개를 떴어요. 예. 일이 넘어가면서 예. 한 테프를 만들어 놓으려고 예. 김희갑 선생님부터 이제 떠놨었어요. 예. 근데 동생이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 이름 모름 오빠 이름 철자만 아는 거예요. 끝자만. 허현철의 철만. 아유 그거 보니 엄마하고 똑같은 거야. 얼굴이 똑같죠. 똑같은 거야. 예. 그 엄마 얼굴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베르베토 치마에다가 빼쪽구도 신고 엄마가 그 모습이 11살 때까지는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예. 그 후로는 이제 한만 울고 눈을 감아도 안 보였는데 예. 야를 만나고서는 동생분 그 모습이 또 딱 나오는 거야. 4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울먹울먹 하시네. 우리 그때 그 당시 방송 목소리 잠깐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네, 이렇게 양녀로 가셔서 이름도 김 씨로 바뀌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발소집에 맡겨놨었다. 예, 맞아요. 이걸로 참 찾게 됐네요. 더 좀 들어보죠. 헤어지실 때 어떻게 헤어지셨죠? 맨날 나는 이게 저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요번에 저 KBS 네. 제주에 김순진 씨라고 그 직원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어째 제주도에 내려오세요 한번. 내가 바로 갈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빠.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네. 너도 알아야 된다고. 네. 너의 이름이 네. 김씨가 아니고 허씨야. 네. 허현옥이라고. 네. 이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찾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름도 모르고 산 세월. 정말 옛날로 거슬러 가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우리 허현철 씨, 허현옥 씨 몇 살 때 헤어지신 거예요? 몇 년도에? 몇 년도는 잘 기억을 못하고 제가 6살 때 6살 때 동생이 이제 4살 때 2살 차이군요. 네. 그런데 83년에 만나실 때가 나이 40 되셨을 때잖아요. 40.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히 34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83에서 34를 빼면 49년도 그렇게 되네요. 몰라요. 난 셈번 할 줄 모르니까. 아무튼 아마도 49 아니면 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이나 6.25 때 그렇겠죠? 근데 뭐 동생을 이발소에 맡겨놓고 어디를 가셨던 거예요? 그 사연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왜요? 하나도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부모하고 다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난 직후네요. 직후 50년. 야하고 같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길이지만 일단 옛날에는 신장로. 그렇죠. 황토길이잖아요. 지저분한. 거기를 둘이 손붙잡고 가면 부모님 없이 둘이서. 그렇죠. 왜냐하면
뭘 먹어야 되니까 예.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 그 북한에서 선발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자들은 정복 있고 매너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우리 둘을 데려다가 예. 밥을 주는데 먹을 걸 주고 먹을 걸 주는데 노래를 가르쳐요. 그 이제 북한 노래지. 예. 그래 이제 그거를 잘하면 조금 더 줘요. 예. 그 어쨌든 동생이니까 우물우물했어도 또 가요. 끝도 없이. 1시간이 됐는데 2시간이 가다 보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럼 또 얻어먹고. 거기 가면 이제 배웠잖아요. 네, 노래 부르고. 예. 그러다가 왜 이발소에 두고 어딜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우리가 개성이거든요. 집이 개성인데 그 머슴이 한 6, 7 있었고 부잣집이셨구나. 예.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 네.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살 만큼 살잖아요. 그래 이제 엄마가 맡겼어요. 그 머슴한테 우리 남매를 맡기고 무조건 대전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다.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대전에 왔는데 그날도 그 시절에는 배고픔 뺏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도퍼리 산이라고 거기서 이제 지게에다 참외 이렇게 담아가지고 쭉 칼로 깎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도 없잖아요. 아이고 참 그 시절 배고른 생각만 자꾸 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게 왜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헤어진 것이 남매를 같이 고아원에 놓으면 쌈박질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하니까 이발소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필요하니 동생을 내가 잘 키울 때는 우리 집에 달라.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고아원으로 들어갔고 오빠는 내 동생은 고아원으로 동생은 이발소에서. 이발소로 갔는데 이발소에서 급성 폐렴이 걸렸어요. 우리 저 나중에 동생분이 예 급성 폐렴이 걸려가지고 건너편에 대자보육원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역시 보육원으로. 예, 보육원인데. 그래서 허연옥 씨도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입양되셨던 거예요? 네. 김씨 집안으로 입양되셨군요. 그런데 아무튼 오빠가 나를 이발소에 두고 갔다 이건 기억을 하셨던 거고. 오빠가 데려가진 안 했고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발소 집에 넘기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입양되셔서 그 집에 딸로 쭉 크신 거고. 거기도 어린 애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어리고 거기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두 애기가 있으니까네 그 나는 고아원에다 집어넣은 거죠. 아이고 입양됐다가 또 고아원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오빠는 보육원에 계속 지내셨던 거고. 그래 이제 나는 보육원에 있으면서 이발소 가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앞에 대자보육원이라는 데를. 갔다고. 네, 그래 거기 가서 자 이름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이름도 바뀌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붕어빵 같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애들하고 놀아 먹어야 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보육원을 찾아갔군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 보육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의료진이 거기서 치료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나섰어요. 폐렴을. 병원에서 병원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 미국 사람들이 딱 많아가지고. 그래 선생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주 소리를 내주면서 네 동생 찾아봐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죠. 김 씨가 돼버렸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이름 순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고아원에서는. 참 그래서 정말 6살 4살 그 어린 나이에 헤어지고 또 그 어린 나이에도 계속 찾아 헤맸지만 못 찾고 그러다가 34년 35년 만인 나이 38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고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 시작될 때 나도 여기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어요? 저는 내 동생이 너무 어려서 설마 나올 수 있을까. 그 전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효성그룹의 공모과장으로 한 13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이런 게 오면은 거기에 사람을 찾습니다. 나오죠. 명함판한 거 유만한 거 10개가 나와요. 가장 상상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찾았는데도 못 찾았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만. 딴 신문은 안 나왔어요. 한국일보만 나왔지.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젠가는 내가 한국일보를 가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셨다가 그러다가 보냈다가 이제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다니까 바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신청해놓는데 이제 밀려가지고 아직 맞아요. 접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때 뭐 워낙 인산인해였으니까. 우리 허연옥 씨는 어떻게 제주 KBS를 찾게 되셨어요? 그 밤중에 11시인가 10시쯤에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한번 저기 나가봐야지 한번 방송국에 갔어요. 방송국에 가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끄트머리 철자만 안다고. 근데 방송에 방송국 일하는 사람이 철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오빠가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좌우지간에 방송에 조금 내보내주라니까 처음에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보내니까는 안 됐다고. 막 그냥 그 사람들 뭐라 그러더라고. 당신 때문에 자기는 본사에서 야단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또 그 이튿날 또 갔죠. 그냥 매일 가셨군요. 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네. 그냥 끄트머리 철자만 아니까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봤죠. 그렇게 극적으로 아무튼 만나게 된 계기가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TV에 방송되기 전에 사실 KBS 라디오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 그 사연을 좀 듣기 위해서 윤석훈 전 KBS PD를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훈입니다. 라디오에서 이산가족 찾기 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1TV 그 KBS TV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 83년 6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계속됐는데 라디오는 이보다 꼭 10년 앞선 73년 10월 27일. 그러니까 꼭 그 10년 앞섰고 공사 창립 50년하고 똑같이 50년입니다. 공사가 그러네요. 한국방송공사가 73년 3월 3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사 창립한 바로 직후인 73년에 이산가족 찾기 라디오 생방송을 했군요. 네네네. 어떻게 이 방송이 시작됐어요? 이제 저도 당시는 학생이었으니까 남아있는 기록과 이제 선배 PD들 말씀, KBS 영감 이제 찾아본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역사적인 그 7월 4일 날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적시자 바로 이제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6.25 때 헤어진 가족 만날 줄 알았지만 기대가 컸었는데 남북 적시자 회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차피 북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이 되니까 그러면 남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만이라도 만나게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KBS 1라디오가 지금 정관영 씨 방송하는 이 시간대일 겁니다. 오후의 교차로라는 대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한의 이산가족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때는 좀 오래 걸렸어요. 한 달 만에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한 달 만에 첫 상봉? 그래 몇 명의 상봉을 성사시켰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 체크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당시는 그 생업 때문에 낮에 라디오를 많이 들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길게 이어지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의 교차로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도 그리 길게 이어지진 못했다. 네네. 다만 이제 하나의 그 시도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10년 뒤에 83년 TV에서의 본격적인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어떤 모태가 된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그 10년 전 라디오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그대로 뭐 어떤 편성 회의를 통해서 TV에 채택된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KBS에는 그 항상 이런 그 국가적 문제나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그 고민이 있죠. 그렇죠. 이 숙제를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그 DNA가 아마 83년 그 6.25 주간 기획으로 아마 6월 30일 밤에 뭐 3시간 정도 예정으로 TV에서 생방송을 시작했다가 그랬죠.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제 4개월 넘게 된 건데 138일간. 네네. 그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됐죠. 그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주제가 똑같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 일라디오에서는 그 오리지널 곽순옥 가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노래를 이제 주제가로 했고, 그 10년 뒤에 TV에서는 이제 패티김 불렀는데 사실은 이 노래도 KBS 일라디오의 그 드라마 남과 북이라는 드라마 64년도에 주제가로 그 박준석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곽순옥 원래 버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잠깐 저희 같이 들을 거고요. 저도 KBS 라디오 방송 참 오래 했습니다만 73년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특별한 상봉이 이 북한 동포와의 상봉이라던데 이건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북방 동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 사할린 동포, 러시아 동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73년 이전인 72년 4월 3일 날 그 KBS 사회교육 방송이죠. 그 시절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조선족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불렀죠. 이분들을 14,300여 세대를 오늘날까지 이산가족을 찾아드린 겁니다. 14,000이나? 와. 14,300. 이게 이제 양쪽 합치면은 뭐 한 3만 되고 한 가족 10명씩만 하면 수십만인데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가 이제 KBS 한민족 방송 많이 들으십니다만은 이 972kHz AM 중파 이게 그 채널이 굉장히 그 세고 출력이 세고 또 북방 지향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들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통칭 대북 방송이죠. 그 83년대 이웅평 대위가 귀순해서 이 KBS 사회교육 방송을 듣고 자유대안을 동경해서 넘어왔다. 뭐 맞아요. 국민들한테 친해진 방송인데 51년 전인 72년에 이제 사할린 동포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이분들 30-40년대 징용 끌려간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고향 친척 좀 찾아달라. 일본통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 방송을 하면서 찾고 있는데 2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철의 장막이 아니고 소련, 요번엔 주계 장막이죠. 중공이죠 그때는. 길림성에서 이제 동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방송 잘 듣고 고맙게 듣고 있는데. 사할린에서 길림성에서 동포들 편지가 오고 그걸 통해 만나게 한 게 무려 14,300쌍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동포에게라고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된 거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지금도 나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 윤 PD께서도 보고 싶은 얼굴 담당 PD 하신 적이 한 몇 년 되신다고요? 93년부터 한 4년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때까지 온 손편지만 한 25만 통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그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그 행정전산망 이제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편지에 나온 고향 나이 뭐 인적사항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최종 확인이 되면 이제 KBS에서 확인서 결연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결연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제 중국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서 오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라디오를 통한 이 북방 동포들과의 사할린 또 길림성 등등 북방 동포들과의 만남도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인데 무려 14,000 쌍 이상의 어떤 만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참 뜻깊은 일이네요. 오늘 윤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1983년에 두 분이 이제 TV를 통해 만나셨는데 사실 그보다 10년 전인 73년도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저런 만남의 어떤 시도가 이어졌대요. 어찌 보면 그때 그런 시도가 없었으면 두 분도 못 만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못 만났죠. 근데 라디오는 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당시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까.
두 분 그 TV를 통해서 이제 대전 KBS, 제주 KBS에서 얼굴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동생분이 비행기 타고 이 김포에 내려서 택시 타고 대전으로 오신 게 며칠 지난 뒤에요? 그 이튿날에 바로 다음 날. 바로 왔어요. 그게 처음 딱 얼굴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라 진짜 딱 보니까 어땠습니까 느낌이? 반갑죠. 이루 말할 수 없죠. 눈물만 나던데 뭘. 그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많이 우셨죠? 네. 많이 울고 이제 오고 스튜디오에 가서 갔더니 서울 본사하고 제주도하고 대전하고 세 사람이 서로 말 주고받은 얘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동생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야죠. 대전으로. 이제 와야 간다. 네. 아니다. 서울서 둘이 다 모셔서 하면 된다. 어쩌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화면에 한번 나갔잖아요. 결국 대전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났죠. 그리고 또 식사 뭐 하셨어요? 그래 첫. 우리 집이 그냥 빨간 벽돌 집으로 그냥 살만했어요. 항상 그 여유는 있었고 그랬으니까 잘 먹었는데 집에서 식사 대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주도를 갔죠. 이제 비행기 타고 딱 갔더니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검문하는데 아이고 동생 만나러 가시는군요. 다들 알아봐요? 네. 야 세상이 이렇게 틀려졌구나. 그건 또 아무것도 7월 달이니까 휴가철 아니에요. 휴가철. 제주도 공항에 딱 내렸는데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VIP 손님이 계시니까 내린 다음에 내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VIP 손님 먼저 내리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리세요. 그러는데 300명이 꽉 찼어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누구 장관이 오신 모양이다. 나 나름대로는 나는 하찮은 서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허연철 씨가 VIP 손님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6명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쭉 들었는데 시장, 도지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전부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구나. 시장, 도지사까지. 네. 트랩에 탁 내려왔더니요. 외신 기자들하고 그냥 새까맣게 찢는데 개쌈 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두 분이 이른바 국민남매로 불리셨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방금 외신 기자들이 왔듯이 이거는 전 세계적 화제였어요. 두 분의 만남은. 세계적이고 미국 대통령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만나고 40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만나기 전 한 30몇 년하고 만난 후 40년 너무 다르죠? 어떠세요? 다르죠. 분명히 오빠가 있는데 사람이 좀 무게가 좀 올라가는 거죠. 오빠가 있다는 거지. 오빠가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기분 좋으셨죠? 40년 그 후의 세월은. 그러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전 국민이 다 알으니까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그 아저씨의 딸이 왔어요. 이리저리 또 이제 연락이 돼서.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왔고 야가 이제 양료로 갔던 집. 그 집에 부산 사시는데 아들이 의사고 딸이 약사예요. 또 연락이 왔군요. 같이 이제 만났어요. 이제 줄줄이 해서 친척들이 많아지신 거네. 그죠? 아이고 그때 그래서 이제 아버님 이력서를 찾았어요. 네. 하실 말씀 너무나 많겠지만 많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두 분 이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고 계신 이 두 분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연철, 허연옥 두 분 국민남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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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은 아름다운 동행 두 번째 시간으로 가수 현숙 씨와 윤호주 전 한양대 병원장 두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왜 두 분이 함께 동행을 이어가는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그 궁금함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곽순옥이 부르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